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우리 가정의 재산 목록 1위를 꼽아본다면 단연 가족들의 안락한 보금자리인 집을 1순위에 둘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새 집에 희망을 품고 입주한 아파트에서 물이 새고요, 또 곰팡이가 슬고 심지어 버섯까지 자라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지역 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입주 초기부터 하자 문제가 심각했지만 시공사의 하자 보수는 매번 말뿐이었고요. 위탁사나 시행사 모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사이 그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종료일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임실 K아파트 하자 문제와 관련한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탁사와 시행사, 시공사가 얽힌 분양과 시공 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대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전주천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민원도 제기해 주시고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임실 K아파트 하자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건물이라는 게 낡기 마련이긴 한데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가 부실공사 때문에 전국 누수까지 타고 하면 거기 사는 거주민들은 얼마나 살기 싫겠어요. 하자 보수를 줄여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수를 받기 위해서 아파트 건설업체랑 다툼을 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애초에 건설사 이 부분이랑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있지도 않았는데 벌써 막 버섯이 생기고 습기가 차고 이러는 거는 좀 너무한 부분이 아닌가. 법적으로라도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싸게 지으려고 건물을 싸게 져가지고 부실공사가 나는 게 아닐까요? 진짜 화나죠. 그 입주민들이 다 같이 관리를 못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가 하자가 있고 하면은 하소연 할 때도 없고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평생 벌어서 살려고 들어간 집인데 보상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안전을 보장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거에 대한 법적 조치나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은 물건을 사도 환불이나 교환이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클 뿐 아니라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부실 시공에 대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은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부실 시공으로 아파트 구매자들에게 피해를 준 건설사들은 다음에 건물을 지거나 할 때 법적인 조치가 따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임실 K아파트 하자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 K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을 맡고 계신 박준희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임실 코하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박준입니다. 예, 그리고 대한건축학회 부회장이시자 현재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인 소광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익산시의회 이명택 시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명택 익산시의원입니다. 자, 우선 입주자 대표로서 나오셨습니다. 저희 KBS 전주천국의 이슈이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첫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고 방송이 나간 이후에 많은 분들이 경악과 함께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걱정의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재도 좀 많은 불편함 겪고 계시죠? 예, 이제 최근에 비가 오면서 더 많이 불편해졌고요. 어제 새벽에 이제 오늘 말고 어제 새벽에는 그 소방 경보가 3시에 오작동해가지고 온 입주민들이 다 깨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방송은 지금 일요일 오후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말씀하신 건 목요일 아니죠. 수요일 밤, 그래서 목요일 아침 오는 새벽 이게 되겠습니다. 아니요. 수요일 새벽이죠. 예. 예. 아. 자, 비가 많이 왔던 그 시기에 오작동까지 있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아파트에서 버섯이 자란다. 저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장면이 나갔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어느 정도였길래 그렇게 될 수 있었나? 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예.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황당한 경우였어요. 예. 버섯이 자라는 상황 자체가 화장실을 그 뭐 타일 시공이나 이런 시멘트 시공을 하고 그 물을 그냥 그대로 하수구에 내보내면서 예. 그 시멘트 덩어리가 막히면서 물이 계속 욕조에 차면서 이것들이 점점 이 세대 내로 곳곳으로 이제 그렇게 물기가 습이 차면서 물이 흐르면서 예. 그 곳에 이제 나무가 있었던 그곳에 이제 아파트 그 버섯이 이제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송광우 교수님도 혹시 아파트 사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임실 이 코어로 아파트 장면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우선 먼저 부실공사에 대한 언어적인 정리가 먼저 정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실공사라는 것은 당초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게 시공한 것을 말하며 하자란 설계도서대로 적법하게 시공하였으나 준공 후 결함을 발생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택 법률 하자는 크게 세 가지로 붙는데 구조하자와 마감하자 그리고 사용하자입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콘크리트 벽체에서 버섯을 자란다고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파트 벽체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수평목이라는 것을 콘크리트 바닥 위에 설치를 하는데 예. 그 안에 약 3mm 정도의 얇은 합판을 이용해서 내부에다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콘크리트 양성이 끝나고 나면 그 수평목과 그 다음에 3mm짜리 합판을 제거해야 되는데 아마 그 3mm 합판이 제거가 덜 된 상태에서 마감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러한 그것은 마감하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버섯은 일반적으로 약 온도가 한 15도에서 25도 정도, 습도는 한 75에서 85% 정도에서 잘 자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버섯의 종류에 따라 조금 환경은 다르겠지만 또 여기에다가 환기가 잘 안 된다면은 버섯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제거하는 건 ABC 기본 순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꼼꼼하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푸집이라든가 다른 이물질을 제거를 하고 잘 마감해서 입주자한테 양도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소광우 교수님으로부터 하자와 부실 시공에 대한 개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실 이 코하루 아파트는 하자가 아니라 입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부실 시공이다 지금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명택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네. 익산의 이제 사례들을 통해서 또 말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임 의원님도 뭐 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저도 이 문제 보면서 이제 저도 KBS 보도를 통해서 그 장면을 봤고 버섯이 자라고 있거나 그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요즘 우리나라가 뭐 거의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아파트가 아주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 통계청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1998만 가구라고 해요. 그중에 1001만 가구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럼 절반을 넘었었네요. 절반을 넘어섰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 서울은 60% 이상이고요. 그리고 전국 통계를 봐도 아파트 플러스 공동주택까지 하면 80% 이상 거의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그냥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작년에 국정감사 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강훈식 의원이 우리나라 어떤 공동주택 하자 분쟁 유형에 대해서 좀 거론을 했더라고요. 그게 자료를 보니까 제일 많은 게 벽면에 물기가 발생하는 결로 현상, 그리고 다음으로 많은 게 벽지나 도색의 오염 및 변색 현상, 이게 두 번째로 많은 거고 세 번째로 많은 게 바닥재나 벽지의 들뜸, 탈락, 뭐 기능 불량, 누수, 균열 현상, 이런 게 대표적인 세 가지 어떤 하자에 대한 발생 현상인가 봐요. 자, 그런데 버섯이 자라는 거는 이거는 네, 그런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임실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정말 심각한 것 같고요. 우리가 실제로 요즘 살면서 층간 소음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일정한 면적이라든가 두께 같은 것들이 잘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의 4천만 이상 가구가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다고 볼 때, 뭐 어떤 거의 4천만 건 이상의 하자나 그런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할 정도로 물론 이제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보입니다.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하자 이후에 하자를 이제 수리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임실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자, 아파트 입주민을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입주한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지금 2018년 8월부터 입주했으니까요. 약 만 2년이 안 됐습니다. 2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이 얘기한 그 세 가지 정도의 하자, 이상의 것들이 지금 임실에서 나타났습니다. 뭐 이건 거의 전 세대가 기본으로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아파트니까요. 이것을 저희가 하자라고 심각한 세대한테 얘기하면은 정말 미안해가지고 이런 얘기는 못 꺼낼 정도로. 그럼 그 이상의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를 들면
비가 오는데요. 지난 6월 14일이었어요. 이제 예. 그 세대는 이제 좀 새롭게 하자면 비가 오는데 주방에서 막 물이 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벽에서 이건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다시 이건 비가 왔을 때 이렇게 들어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식생활을. 그리고 어떤 집은 딱 들어갔어요. 이제 최근에 방송이 되면서 이제 그런 하자들이 또 새롭게 발견이 되는 거죠. 예. 들어갔는데 붙박이장이 있는데요. 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현관에 저희 이제 입구 현관 있잖아요. 예. 세대 우측에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전신 거울이 있는데 예. 거울이 없는 집도 아직까지도 있고 뭐 말하기도 힘듭니다. 뭐 그 결로로 인해서 뭐 곰팡이로 인해서 막 가구들이 문이 떨어지는 세대도 있고. 그 보통 아파트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네네. 엘리베이터 없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엘리베이터의 엘리베이터의 문제, 그러니까 물이 고여서 누전, 네. 뭐 감전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인터뷰에서요. 그런 걱정 당연한 거죠. 그 멈춤 현상이 나타나면은 예. 안전과 바로 관련이 되어서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사실은 이제 사전에는 뭐 7대 중에 4대 5대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6월 8일 날 1년에 한 번 정기 검사하는 승강기 안전공단에 나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7대 전체가 누수와 결로가 있어서 조건부 합격이 나와서 2달 이내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여기다 옥상의 균열도 나왔고요. 아주 심각합니다. 각 방수부터. 방수뿐만 아니라 외벽에 그냥 아파트 외벽 자체에 뭐 녹물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고 옥탑층이 이제 승강기 그 기계실이에요. 근데 그 기계실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지하도 중요한데 거기에도 누수 현상이 발견이 되었고요. 제가 이제 확인한 거로는 이건 이제 전문가를 모시고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소광훈 교수님, 옥상과 엘리베이터 아파트 설계 시공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일 텐데 이 좀 두 가지 다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지난번에 방영된 내용을 보면요. 이제 첫 번째는 피복 두께 부족으로 인해서 녹이 발생되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방수층 두께 미확보에 대한 거고요. 이게 얼마만큼이 돼야 됩니까? 방수층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방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근데 여기 우리탄 방수 같은 경우는 아마 시방서에 3mm 도포를 기준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또 이제 시공적인 측면에서는 원래 전체를 3mm로 도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하자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으로 만나는 이제 부분이라든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와가지고 옥상으로 나오는 출입구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각이진 부분들은 한 5mm 정도로 도포를 하고 그다음 바닥은 뭐 조금 전략해서 뭐 이렇게 한 2mm나 3mm 정도 도포를 해도 되는데 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 전체 면적을 전체 산정을 해서 3mm 도포로 되는 전체 물량을 옥상에다 갖다 놓고 현장에 도착했다는 걸 사진을 찍어서 확인한 다음에 다 도포를 하고 그 물량에 이제 가져온 것들을 다 도포를 하고 빈통을 또 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감독관하고 그다음에 감리단에 제출해가지고 확인이 되었다면 3mm가 아니고 2몇 mm 돼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중요한 부분에 더 도포를 해서 하자를 좀 방지했다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옥상에도 그 크랙이 가 있고 다른 곳에도 크랙이 가 있다는 것은 콘크리트 재료상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크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바리 해체라든가 이런 시공상의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게 크랙이 갔다면 시공하자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균열이라든가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세심한 시공이 있어야 되고 또 감리도 거기에 대한 기술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실 행정에서는 말이죠. 박주민 대장님. 감리에 있어서 민간 영역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고 감리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인허가의 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감리가 제대로 그러면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저희 입주민 입장에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이것을 준공을 내준 것 자체도 이제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당시에 저희가 입주했을 때
시공이 안 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몰랐었으니까요. 당장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 입주 후에 뭐 시공되어져 가는 곳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이제 감리에 대한 부분도 거기까지도 저희 분양자들은 입주민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계속 이렇게 파다 그리고 이제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 감리한 사람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아파트라는 것이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잖아요. 그럼 시행사가 어디입니까? 시행사는 한국토지신탁입니다. 한국토지신탁. 저희가 계약한 한국토지신탁. 그리고 시공사는 대림종합건설인데요. 경북 상주에 있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브랜드의 대림산업이 아닌. 저희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사실은 그렇게 착각하고 들어오신 입주민들도 꽤 있으십니다. 어쨌든 시행사와 시공사가 있어서 입주 전에 사전 점검이라든지 무언가 하자가 또 입주 후에 있었다면 하자 담보 기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벌써 입주 2년이 다 돼가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사전 점검은 당연히 했죠. 저희가 사전 점검 당연히 했고 그리고 사전 점검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스티커까지 다 하고 내역까지 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희가 입주할 때까지도 전혀 그 보수되거나 이런 흔적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입주 후에 입주가 되고 3개월 후에 바로 이제 그 시공사가 부도가 나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중단이 되고 그러다가 2019년 1월에 한국토지신탁에서 위탁한 코라코 코리아라고 하는 하자 보수 업체를 이제 한국토지신탁한테 보내서 하자 보수를 진행했는데 여기에서 도대체 어떤 하자를 진행한지 저희는 알 수가 없었어요. 계속 요구를 해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요구해도 뭐 답변도 없었고 하자 보수를 진행하면은 내역을 저희 입주자 대표 회의에 통보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랬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대림종합건설이 자기네 기업 회생하고 있다. 그래서 2019년 3월에 다시 하자 보수를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첫 만남을 가졌는데 정말 죄송하다.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했었죠. 정말 믿었죠. 저희는요. 당연히 와줘서 감사하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주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했었죠. 이명태 의원님.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계약하고 입주할 때 이런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냥 믿고 그렇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전 점검에 있어서 익산시도 이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 있고 또 하나가 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건 문제는 없습니까, 익산은? 그러니까 익산은 조금 후에 또 뭐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도 있겠지만 그 앞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의 조례라고 하는 게 우리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비 입주자 협의회가 결성이 돼서 이분들이 그 사전 점검하는 당시에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하고 그 품질 검수단에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품질 검수단은 법적으로 뭔가 정확히 지위와 권한이 보장이 되어 있는 어떤 역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품질 검수단에서 하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점검들을 하고 그것을 이제 시행사 시공사에 통보를 하고 그러면 시행사 시공사가 이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지자체에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자체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이 됐을 때 최종 준공 승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부족한 게 많죠.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하자가 보수되지 않는 경우는 여전히 많은데 그러더라도 큰 결격 사유 같은 것들, 큰 하자 같은 것들은 상당히 미리 걸러질 수 있는 좀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그나마 좀 같은 브랜드인데 물론 이제 시공사는 다르긴 한데요. 큰 그래도 여러 가지 하자 보수가 일정 정도 잘 이루어졌고 그래서 입주를 해서 뭐 잘 살고 계시고 현재 이제 지어지고 있는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도 그런 지금 검수의 과정, 품질 검수단에도 검수 이런 것들을 거칠 예정에 있습니다. 품질 검수단,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을 우리 입주민 대표께서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입주하실 때? 아니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실에서는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죠. 전라북도가 있는데 전라북도의 그 공공주택의 품질 검수단에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으시고. 당시에는 전혀 좀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당연히 믿고 그냥 믿고 기다리고 준공 되게 많이 기다렸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에 최근에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담당과에 이제 물어봤는데 예. 전라북도 조례가 있고 각 시군에 이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군의 단체장이 요청을 하면은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의무 사항은 또 아니고요. 네,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이제 임실군에서는 그걸 진행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뒤에서 좀 더 다뤄봐야 될 내용을 앞에서 이명택 의원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공동주택 품질 검수를 통해서 익산은 그 전수단의 주민, 입주민도 참여를 했고 전문가도 참여하고 행정도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이걸 미연 방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소강원 교수님, 그 네.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매우 중요하죠. 예, 왜냐면 입주민 입장에서는 전혀 이제 그 믿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한번 사전 점검을 할 수 있는 그 계기와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네. 전문가와 함께. 공동주택의 하자 조사, 보수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그 자료를 가져왔고요. 예.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2019년도 공동주택 품질 검수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이제 오픈했습니다. 있는 부분에. 예. 여기서 내용을 이렇게 보면 품질 점검 검수단 구성에 대해서 약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예. 2006년도 10월에 최초 1기 자문단 9명으로 구성해서 현재까지 약 한 7기가 이렇게 운영되어 왔는데 이쪽 인원이 한 100여 명으로 좀 돼 있고요. 이 품질 검수 제도 운영에 대해서 골조 공사 또 중간에 마감 공사 뭐 사용전 검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1차, 2차, 3차까지 과거에서는 했었는데 지금은 5단계로까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도에서 검수한 내용들을 시군에서 다시 시정 조치가 어떻게 돼 있는 것인가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 더 확대 검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 품질 검수단은 이제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자기 경험을 통해서 또는 매뉴얼을 통해서 또는 시방서를 통해서 현장에 가서 검수를 하고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준공 이후에 하자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익산에는 원광대학교 교수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익산 시민들이 많이 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면서요? 예, 지난 2018년도에 익산시에 원래 품질 검수단이 없었습니다. 있는 부분에. 근데 그것을 조례로 좀 만들고 또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약 한 10여 명 이상이 그 연구실로 찾아와서 이에 대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지금 경기도에 있는 이런 매뉴얼을 좀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잠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이제 전라북도 지금 품질 검수단의 단장으로도 있고요. 그다음에 품질 검수를 현장에서 직접 시행한 것도 여러 건 있습니다. 익산시에 지금 이명택 의원 나오고 계시는데 익산시 지금 조례를 좀 제정했잖아요. 언제 어떻게 해서 조정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의 말씀과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저도 2018년에 그 한 10여 명 되시는 어찌 보면 새로운 아파트 입주하실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 입주자 협의회라는 걸 뭔가 몇 개 아파트 입주하실 분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처음 의회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런 경기도에 2007년부터 시작된 품질검수단 조례라는 게 있고 우리 전라북도가 있고 그리고 군산시가 2013년에 제정되어서 아주 잘 운영되고 있다. 익산시는 없다. 그러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조례 표준안까지 딱 가져다 주셨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조례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부끄럽게도 의원이지만 그때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서 2018년 11월에 제정이 돼서 2020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감사했던 건 그분들 덕분에 어찌 보면 익산 시민들은 뭐 수억 원, 수십억 원의 어떤 자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입주했던 바로 그 직후에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그 아파트들은 이분들이 전라북도 일단 익산시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 전라북도는 품질검수단 조례가 있으니 전라북도의 품질검수단이 와주도록 요청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품질검수단이 오시기 전에 사전점검 때 품질검수단에게 전할 의견들을 미리 다 체크를 해서 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거죠. 그게 지금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사였던 똑같은 브랜드의 아파트였습니까? 예, 똑같은 브랜드의 아파트입니다. 아니 똑같은 브랜드의 아파트를 시행사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도움을 받아서 그런 지금의 사태를 만들지 않은 건데 참 임실의 경우 우리 입주민 대표로 나오셨습니다만 뭐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어찌 보면 임실 군이나 의회에 좀 불만도 생기고 좀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입주민들이 적극적인 인지와 함께 노력을 또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그런 아쉬움은 있으나 또 그러니까 익산이라고 하는 좀 그 큰 도시와 그 작은 군이잖아요. 그렇죠. 뭐 전라북도에서도 거의 가장 작은 인구수도 그런 정도의 시군이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인지는 하고 있으나 이게 심각하게 인지는 하고 있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너무 잘 아니까요. 지역 사회에서 뭔가 그런 부분도 작동하지 않았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힘들지만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제 판단에 이렇게 나선 것이고요. 오늘 이 방송도 지금 직장에서 연차를 내고 지금 나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서 주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 임실의 이 아파트 입주민들 분위기는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지역 사회라고 하는 그런 지점이 굉장히 크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참. 자, 그런데 소광호 교수님, 이 하자 보수 기간이 있는데 이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7월 8일로 지금 하자담보 책임 기간 종료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기간이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러면 하자 보수 책임이 끝나는 겁니까? 이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어도 이게 입주자들이 그게 충족하지 못하다면 이제 법적인 대응을 가야겠죠. 있는 부분에. 그래서 법적인 이런 대응을 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 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이라는 이런 법안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 그래서 여기에 총칙으로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있는 부분에. 하자 뭐란 무엇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판정 기준도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별첨으로도 각각에 대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12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설공사의 세부공사 분류 기준부터 해가지고 콘크리트 균열 하자라든가 균열 하자 조사 방법 그다음에 누수 하자 조사 방법이라든가 심지어 조경수 미달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여기 가져왔거든요. 있는 부분에 이따가 제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참 시행사가 한국토지신탁이고 시공사가 대림종합개발이라는 타 지역의 이제 회사인데 시공사는 중간에 부도가 났고 지금 회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 시행사하고의 계약인데 그 계약마저 종료 그 일이 지났습니까? 아니면 그 시행사하고는 시행사하고 저희하고 입주민 아직 2년 도래가 그 준공 이후 2년 도래가 이제 7월 8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7월 8일인 거잖아요. 거의 도래하고 있고요. 한국토지신탁이라는 그 시행사를 우리가 들었을 때 과거에 이제 토지공사 시절에 거의 공공기관으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고 신뢰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 입주민들도 좀 그랬습니까? 네, 그렇죠. 한국토지신탁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도 한국토지공사의 자회사였던 걸로 알고 그 토지공사의 이제 자체 브랜드로 코하루를 써서 이제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그 완주에 있는 그 코하루 아파트가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해서 그런 기억으로 이제 입주민들이 믿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분양을 받고 입주를 했죠. 예. 지금은 준공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2010년 이후로부터는 네, 이제 네, 저도 이후에 이제 그 예. 내용을 이제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이 입장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행사 입장? 뭐 최근에 이제 방송을 계속 나가다가 이제 원래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예. 좀 책임감 있게 나서 달라는 이제 공문도 발송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전혀 묵묵부답하다가 포괄 승계하겠다 했다라는 그 공문이 하나가 날라왔었어요. 포괄 승계는 예. 지금 시공사 대립 말고 그 위탁사라고 대립에서 위탁을 또한 아니요. 한국 토지신탁이 위탁한 한국토지신탁하고 예. 그 경복개발이라고 하는 예. 이제 뭐 사업 이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경복개발이라는 투자자가 한국토지신탁에 위탁을 한 상황. 신탁계약인 것이었어요. 저희도 예. 이제 전혀 몰랐던 사실 이제 나중에 그 문구를 보고 이제 알게 됐는데요. 이 계약서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 한국토지신탁에서 이제 이 저희 계약서 18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법적인거나 면책되었으므로 그 경복개발에 포괄승계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자세히 한번 읽어드리면 계약서 제18조 계약 인수 등에 관한 건이고요. 본 계약 체결 이후 갑과 병간의 신탁 종료, 신탁 목적의 달성, 신탁 기간 만료, 신탁 계약 해지 등 신탁 계약에서 정한 종료 사유의 발생 또는 본 매매 대상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될 경우 신탁의 일부 종료, 본 계약 관련 갑의 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본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병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을은 이에 대해 동의한다라는 이제 그러면 여기서 갑은 한국토지신탁이고 네. 을은 입주민이고 예. 병이 이제 경복개발이 되겠군요. 위탁사죠. 이게 이제 근데 계약서 내용을 그때 당시는 확인할 수가 없었. 예. 못 본 거죠? 아니 거기에서 이제 계약 당시에 거기 설명하신 분이 이게 쭉쭉 형광펜으로 이게 저희한테는 이제 설명을 쭉 하는데 19조에는 형광펜이 있는데 18조에는 없었어요. 이걸 빼고 설명을 했나 보군요. 그리고 저희는 뭐 경복개발 위탁사를 보고 저희가 분양 계약을 하는 그렇죠.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럼요. 예. 이명택 의원님, 네. 어쨌든 신뢰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사 보고 계약을 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 하자 내지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모습에서 좀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할 텐데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저희가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신뢰성이 있는 그 이름을 보고 아마 되게 이 아파트 입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미 국토부에서도 그런 것들은 어떤 그 시행사 명시에서 남발하는 건 표시광고법 위반이다. 뭐 이런 뭐 권고를 내린 바도 있긴 하지만 보니까 뭐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조금 이렇게 신뢰가 갈 만한 이름을 내세우는 게 현재 뭐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저는 그 이름이 내세워졌다고 한다면 그 이름이 내세워지는 것을 그대로 놔뒀던 그 당사자는 그에 대한 일정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익산에서도 2002년도에 실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모현동에 있는 W 아파트가 이러저런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을 했어요. 산지 10년 후에 지나서. 10년 후에 그런 분쟁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시공했던 이 시공사가 이 한 20억 정도에서 30억 정도를 들여서 전체 하자 보수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뭐 입장도 나온 바가 있었고요. 근데 그 주민들이 그것을 좀 더 많은 액수를 바라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뭐 한 3, 4년 동안 소송을 해서 한 8억 정도의 실제 배상을 받아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년이 지나서도 큰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을 배상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시력 코하루 아파트도 분명한 하자라고 한다면은 책임 있게 저는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 아니면 어떤 하자 보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뭐 하자 보수 관련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 한국토지신탁에서 최근에 이제 저희 공식적으로 아니 개별적으로 저한테 이제 뭐 만나자라고 왔었는데 제가 그걸 거부하고 공식적인 만남이 아니면 만날 수 없다 하니 이제 요청이 왔어요. 그쪽에 이제 법률 대리인 그리고 저희의 법률 대리인이 하고 그쪽에 이제 사업관리팀, 뭐 기술팀, 저희는 이제 입주자 대표 회장 해서 이제 만났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방송이 계속 나가다 보니 이제 스스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얘기해서 만나자 해서 거기에서 도의적 책임은 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도의적 책임은
현재 이제 방송에 나간 부분과 그 시급한 하자에 대해서 뭐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일단 그렇게 뭐 얘기는 마무리되었으나 이후에 이제 또 어떤 입장이 나올지는 이제 저희도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예. 자, 이 참 송호원 교수님 뭐 우리가 한국토지신탁이 민영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길이 없고요. 네. 이제 보면 신뢰를 바탕으로 또 국내 부동산 신탁 브랜드 평판 조사 결과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는 한국토지신탁이기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혹시 법적 분쟁으로 갈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뭐 법원이 감정인을 선정해서 하자를 심사하게 되겠죠? 네. 예. 이제 법적인 것들은 좀 더 전문가한테 예. 여기에 대해서 의뢰를 해가지고 어떤 절차가 되어 있는 것인가를 상세하게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건설사 지금 상호에 대해서 브랜드를 대기업과 유사한 그런 브랜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유명 브랜드를 비슷하게 상호를 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혼란을 겪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아마 시공사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한국토지신탁에서도 유명 브랜드와 비슷한 회사에게 투자금을 주어서 어떤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이것도 그 조금은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또 시공사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해를 하겠지만 우선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입주자들이 평생 모은 돈으로 입주를 했다면 우선적으로 시공하자라든가 부실 시공에 대한 것들은 신속하고 빠르게 그것을 조치를 함으로써 입주자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건설 기술자의 기본적인 양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적인 부분은 전문가를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임실 호화로 아파트 하자 문제에 대해서 대한건축학회 부회장인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송하원 교수 그리고 익산시의회 이명택 시의원 그리고 임실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박준희 회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또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를 맡고 있는 박형윤 변호사를 연결하죠.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사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너무나 참담하고요. 어떻게 아파트를 이렇게 지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지어놓은 상태에서 또 법적 책임은 나몰라라고 있다고 하니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건설과 건축 분야 참 일반인에게는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쟁 규모도 크고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뭐 아울러서 해결해야 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텐데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중고, 삼중고가 될 것 같은데 임실 이 호화로 아파트 위탁사, 시행사, 시공사 다 얽혀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소송이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뭐 법률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이제 감리자까지가 일단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위탁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좀 안타깝지만 그쪽에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위탁사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시행사, 시공사와 관련돼서 지금 어쨌든 하자든 보실시공이든 이 하자 부서 관련해서 법률적인 부분들의 그 판례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좀 자문을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시행사나 시공사는 뭐 특히 시행사는 당연히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시공사도 이제 본인이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일으켰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사를 일련의 공사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감리자 입장에서도 감리자도 부실하게 관리 감독을 했기 때문에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자 보수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게 남아 있는데 뭐 공사대금 감액이라든지 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아니라 부실 시공으로 간다면 이 부분은 또 형사소송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저희가 뭐 주택법 위반이라든지 그 건축법 위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뭐 이제 설계를 잘못했다거나 설계에 맞지 않은 시공을 했다고 하면 충분히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시행사가 한국토지신탁
그리고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었고. 예.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은 그 경복이라는 개발 업체로부터의 또 위탁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신탁이 지금 또 해지되는 시점을 코앞에 두고 있고. 예. 그리고 포괄승계를 바로 또 그 처음에 투자자 입장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경복건설이 포괄승계를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신탁 종료를 이유로 책임이 없다는 논리가 적용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법원에서는 채무에 대한 계약 인수 법리를 적용을 해서요. 예. 예, 뭐 위탁사와 이제 뭐 신탁사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양을 받은 우리 분양자분들 3자가 합의를 한 것으로 보고 그거에 따라서 신탁 계약이 종료가 되면 당연히 이제 책임이 소멸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예. 그 부분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앞에 입춘현 대표께서 계약서 내용을 실무자로부터 설명을 들을 때 형광펜으로 19조는 있는데 18조는 빠져 있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계약서 내용에 어떤 포괄면책 조항 지금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이걸 읽어볼 수가 없었는데 그 부분은 또 빠뜨린 채 좀 강조를 하셨네요. 보니까 이럴 때 어떻게 설명 불이행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약관규제법에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조항에 대해서 효력을 부인하는 그 규정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뭐 굉장히 큰 쟁점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그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 대해서는 그냥 다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어서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약 인수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쉽게도 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을 유효하게 판단하고 있는 판례가 더 많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우리가 설명받지 못했다는 부분을 부각을 해서 잘 다퉈서 효력 부분을 무효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한국토지신탁 상당히 공신력 있는 위탁기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영화가 됐고요. 그 전국적으로 아마 많은 이 브랜드 코아루를 가지고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사례들, 임실과 같은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워낙 많이 발생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파트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을 할 때, 그리고 또 입주하기 전에 하자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입주 전까지 하자를 보수를 완료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그 보수가 완료가 되면은 입주를 하겠다. 이런 형태의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합니다. 혹시 입주민 대표로서 물론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변호인단이 구성이 됐겠습니다만 혹시 궁금하신 거 뭐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그 방금 이제 포괄 승계된다는 내용을 저희가 이제 전혀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좀 안타깝게 그런 판례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뭐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이런 다툼을 앞으로 이제 가져가겠지만 그럼 한국토지신탁이라는 회사의 이름과 브랜드로만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런 홍보했는데 이게 이제 적법한 것인지 이게 우리는 그 위탁사를 보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나 아니면 이후에 뭐 이렇게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박 변호사님. 방금 그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뭐 신탁 회사가 그런 걸로 이제 광고를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 명백하게 위법한 부분은 아니고요. 좀 우리가 이제 신뢰라는 것 자체가 어떤 브랜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는 계약 당사자를 그 중심으로 이렇게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위법성을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우리가 이제 한국토지신탁이 계약 관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참여를 했느냐가 좀 관건이 될 건데요. 그 부분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입증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브랜드 명칭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논란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아루 뭐 여러 군데에서 쓰고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상호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단순히 아파트 그냥 시설의 명칭이기 때문에 관련된 회사에서 그 브랜드를 어떻게 보면은 뭐 상표권 위반 내지는 뭐 어떻게 보면 명칭 그런 부분이 중복돼서 자기들의 신뢰를 어떻게 보면 깎아내리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해서 문제 삼지 않는 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북지방변호사회 박형윤 공보이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입주민 대표로 나오셨기 때문에 임실군도 이 아파트의 관세를 소유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임실도 이제 인허가의 결정권자였지만 지금은 또 소송을 해야 되는 피해자 입장이 지금 됐습니다. 네네. 임실에서는 어떤 지금 후속 대책? 저희가 사실 임실군 방송 요청을 했는데 요청에 대해서 이제 거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실군의 상황을 어떤 매체로서도 지금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주민들은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예, 행정하고 좀 소통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나마 방송 이후에 좀 협조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자 보수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시공사나 시행사에 뭐 공문도 발송하고 있고, 예. 그 감리 회사까지도 좀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담당과에서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사실 오늘 오기로 했는데 오늘 일정이 안 돼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그 건축사 분들 모시고 와서 우리 아파트의 현황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이후에 문제 제기할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도 뭐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저한테는 이제 그렇게 입장을 밝혀. 송강호 교수님, 이제 마무리 시점에서 전라북도에는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이라는 곳이 있고 지금 단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이 검수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많은 도민들에게 또 입주민들에게 또 입주를 원하는 또 분들에게 요 검수단을 통해서 좀 더 사전 점검이라든지 꼼꼼히 좀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걸 좀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번 방송을 통해서 아마 입주민들이라든가 전라북도에 계시는 우리 도민들이 많은 것을 보고 또 깨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 이에 관련해 가지고 좀 더 그 입주 사전 점검이라는 것도 있고 또 공동주택 품질관리단들이 있으니까 좀 더 그 입주자들이 모여서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마감으로 되는 뭐 싱크대라든가 벽지라든가 이런 단순들은 입주자분들도 눈에 보이니까 전문가들이거든요. 있는 부분에. 근데 그런 것은 그쪽 계시는 분들한테 저기 맡기고 구조적인 거라든가 또 누수라든가 앞으로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이 도래될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 그래서 설계하자라든가 시공하자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또 하나 더불어서 항상 가면 제가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입주자님들이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수를 해줄 장소라든가 위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때는 이제 익산시 같은 데라든가 또는 뭐 전주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을 가져옵니다. 있는 부분에. 그러면 저희가 특별히 그곳을 자세히 보고 또 같이 검수하시는 위원들한테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쳐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걸 다 흔적으로 남겨가지고 그걸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자가 없는 그런 아파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 어찌 보면 익산에도 같은 브랜드 아파트가 들었었습니다만 그 10여 명의 적극적인 입주민들이 교수님을 찾아갔었고 거기서 조언을 얻고 또 이명택 의원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조례를 또 제정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임실의 사태를 좀 막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좀 한 대목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현재 이 품질검수단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조례를 가진 곳이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만 있습니다. 근데 시행하는 과정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게 좀 느껴지냐면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현재 품질검수단이 아니더라도 입주민들이 딱 한 번 갖는 기회가 거의 다 지어졌을 때 사전 점검입니다. 그렇죠, 있죠. 그런데 현재 또 행정에서는 어떤 좀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사전 검수를 주민들로부터 받고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을 품질검수단에 전달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익산의 이 같은 브랜드 아파트만 해도 곧
입주를 앞두고 이제 분양되기 직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게 뭐냐면 품질 검수단을 먼저 하고 사전 검수를 후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은 실제 이 품질 검수단이라든가 주택법상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자기 집밖에 못 봅니다. 공용 공간에 대해서는 그렇겠죠. 사전 점검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입주민 대표가 그러니까 대표단이 먼저 사전 점검을 그렇죠. 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라고 품질 검수단에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앞뒤가 정확히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경기도 같은 곳은 골조가 올라갔을 때 한 번, 그리고 입주 직전에 한 번 이렇게 2번을 합니다. 그리고 30세대 이상이면 하고요. 그런데 이 정치권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2019년 7월에 정동영 의원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서 그렇죠. 그때 지자체장이 반드시 사전 품질 검수 제도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통과가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전국에 현재 8개 광역도만 품질검수단이 있고요. 24개 지자체만 있습니다. 이건 뭐를 말하냐면 전국의 지자체장과 국회 정치권이 여전히 건설사와 시행사, 시공사들의 입장을 더 대변하는 것은 아닌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처가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품질검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나온 시정조치에 여러 수백 건 수천 건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자체로 가면은 지자체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때 나온 모든 하자를 상당히 제대로 수정했을 때 준공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품질검수단 조례는 있으나 이때 지적된 것들이 말끔하게 좀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검사가 되는 현실적 한계도 갖고 있더라. 이것 또한 개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단장을 맡고 계신 이제 교수님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입주민 대표로 나와 계신 우리 박준희 회장님 연차를 내고 오셨습니다. 참 이 노력의 어떤 결실이 많은 230여 세대 입주민들에게 다시 돌아가야 될 텐데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죠. 네, 저희 아파트 문제가 당연히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면서 해결될 부분은 만나면서 해결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이 작은 임실 시골 마을에서 이제 발생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 것이구나라고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네, 모두가 입주민들이 행복한 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하고 그 국가적이나 제도권에서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 제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입주민들의 똑똑한 적극 참여 그리고 행정에 또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광호 교수 그리고 이명택 시의원 그리고 입주민 박준희 회장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